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플루크의 백준호 과장입니다. 이번 3월 웨비나에서는 이 모터앤드라이브 시스템에 관한 측정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모터앤드라이브라고 하면 저희가 인입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인입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VFD가 있는 인버터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인버터에 대한 관리 방법이라든가 인버터 출력단, 그러니까 PWM 신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모터를 구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터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측정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전력계와 스코프미터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뭐 모터의 절연 측정법이라든가 뭐 온도를 뭐 열화상 카메라 같은 장비를 이용한 뭐 온도 측정법이라든가, 뭐 그게 아니시면 뭐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한다든가 뭐 진동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이런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제가 좀 열심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의 드라이브 시스템의 측정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메인 서플라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인입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뭐 전력 분석계를 이용을 해서 뭐 각상의 불균형을 뭐 측정도 하시고 고조파도 측정을 하시고 뭐 어떤 뭐 역률이라든가 뭐 과도 현상, 트랜전트 같은 현상이 없는지를 측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관리를 하셨던 분들은 이 L1, L2, L3, 그러니까 RST 상에 대한 그 온도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뭐 상에서 특별히 온도가 더 높게 나오진 않는지 이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각 상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온도도 측정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보시면 화면이 좀 넓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인버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입부 쪽에 AC 전원을 DC로 정류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IGBT를 이용을 해서 이제 PWM 신호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런 펄스폭 변조된 PWM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때 기준값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측정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메인 서플라이 부분은 저희 435 시리즈 2와 같은 전력 품질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인버터 출력부 쪽이나 인버터 쪽은 저희가 190 시리즈 2 스코프미터와 같은 대역폭이 넓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런 PWM 신호를 측정하시거나 뭐 디스버스에 이상이 있는지 AC 리플 값이 혹시 뭐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밴드위스 필터가 달려있는 289나 875 같은 이런 고가 라인업 쪽에 있는 멀티미터들은 이런 PWM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필터라고 하죠. 필터 온오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PWM의 그 실질적인 전압값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멀티미터 제품들도 있고요. 그 모터의 건선이 이렇게 쇼트가 돼서 어떤 뭐 절연이 파괴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연 저항계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터의 레이스 부분이나 뭐 모터 자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이 모터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 뭐 베어링 문제일 수도 있고 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그 기계적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동의 유무나 어느 부분에서 진동이 발생을 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810과 같은 장비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을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느 부분을 측정을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이번 웨비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절연 저항 측정 부분이랑 온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연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항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터를 좀 오래 구동을 하시다 보면 모터의 절연이 파괴가 돼서 이게 이제 보통 뭐 어떤 뭐 RST의 이제 어떤 전압 전류 값을 받아서 뭐 유도 방식으로 이렇게 모터를 구동하거나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구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모터의 외함과 내부의 건선이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외함으로 뭐 전화의 전류가 누출이 돼서 사람이 만지는 경우에 감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누설 전류로 인해서 모터 자체의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절연 파괴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권선 사이의 절연이 저하돼서 권선에 단락이 발생할 때 보통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원인으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열이 많다거나 습도가 높다거나 모터 내부에 뭐 이렇게 먼지나 이물질들로 인해서 좀 오염이 돼 있다거나 또는 이제 뭐 차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에 의해서 고전압의 반사파가 발생을 한다거나 또 과도전류, 그러니까 트랜지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순간적인 과도전류 등으로 인해서 이런 절연 파괴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절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가끔가다 이 부분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절연 저항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RST, 뭐 삼상 유도 전동기다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뭐 RST로 들어가는 한 선 부분을 절연 저항기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쪽은 보시는 것처럼 모터의 외함에 접촉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신 뭐 500V면 500V, 뭐 1000V면 1000V의 전압을 발생을 시키셔서 그때 돌아 나오는 저항값을 읽는 게 바로 절연 저항 측정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절연 저항 값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무한대 값으로 갈수록 더 절연이 잘 돼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절연 저항 값이 아주 뭐 메가옴 단위가 아니라 뭐 킬로옴 단위나 뭐 수옴 정도의 낮은 값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측정하시는 이 라인 부분과 모터 외함 사이에 뭔가 도통이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그때 뭐 인가되는 전압값에 따른 이런 절연 저항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딱히 정해진 회사 내규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측정값이 얼마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1kV당 최소 1메가옴 이상의 절연 저항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국제적인 기준에도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좀 많이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kV당 저희가 1 플러스 1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1kV를 인가를 했을 때 저희가 만약 1000V를 인가를 했을 때 그때 최소 뭐 한 2메가옴 이상의 절연 저항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PPT 자료에 있는 것처럼 1kV당 1메가옴 이상의 절연 저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만약 예를 들어서 500V를 인가하셨으면 0.5메가옴, 그러니까 500옴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그 기준에 따른 어떤 계산 방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메일로 저희가 이런 절연 저항에 관련된 측정 상황이 나와 있는 PDF 자료를 저희가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의 그러니까 좀 상위 레벨 기종의 이제 절연 저항계를 보시면 저희가 PI 또는 DAR 지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유전 흡수율 또는 분국 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절연 저항은 처음 측정했을 때보다 점점점 측정을 오래 하실수록 저항값이 당연히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측정값보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절연 저항값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절연이 파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PI 또는 DAR 지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전동기를 시간 저항법으로 절연 저항을 측정 시 그러니까 처음에 60초대 값을 30초대 값으로 나눈 값을 저희가 유전 흡수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0분 동안 측정한 값을 초기 1분대 값으로 나누어 얻는 값을 저희가 분국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표에 보시게 되면 이 PI랑 DAR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당연히 1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값보다 계속 측정을 하면 할수록 절연 저항 값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매우 양호 상태로 봤을 때 저희가 유전 흡수율 같은 경우는 1.6 이상, 분국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이상의 값이 나와야 거의 매우 양호하다라는 상태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값이 거의 1이나 1 이하 정도가 나오시게 되면 뭔가 절연에 문제가 생겨서 점점 절연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네,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됐을 때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네, 유지 보수를 해주셔야지 사고를 네,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절연 저항계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적외선 온도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베어링 고장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D2SB라고 하는 거리대 스팟 비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정밀급 적외선 온도계라고 돼 있는데 이 D2SB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외선 온도계의 그 금액은 좀 비싸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D2SB가 크다는 거는 멀리서 측정을 하여도 측정된 포인트가 아주 작은 포인트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제 저희가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 D2SB가 뭐 10대 1도 안 되는 그런 장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0m 이상의 거리에서 측정을 하셨을 때 그 측정되는 범위가 1m 정도로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 포인트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 D2SB가 한 50대 1 정도 되는 장비를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서 측정을 하시더라도 원하시는 그 측정 포인트의 그 크기를 좀 줄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을 해서 이런 베어링 레이스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옆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온도값이 지금 현재 나오는 온도값이 얼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모터 절연 등급에 따른 네, 최대 작동 온도를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절연 등급이 뭐 클래스 A, B, F, H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때 동작 온도에 따른 온도가 뭐 105도, 180도까지 도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모터 절연 등급에 따른 최대 작동 온도를 적외선 온도계라든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이 온도보다 좀 높아지게 된다면 뭔가 이 감쇄시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네,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열이나 과도 현상 이런 정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베어링 레이스에 뭐 전류가 유입이 돼서 그 레이스가 소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떨림이 발생을 하게 돼서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810 진동계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이렇게 모터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게 되시면 이게 이제 3축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하나만 딱 붙이시면 이게 베어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베어링 축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수평적인 얼라이먼트의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손쉽게 어느 부분에 대한 진동이 문제다라는 거를 네, 쉽게 인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통 이제 진동 분석을 하시려면 저희가 FFT 그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주파수 대에 어떤 값이 나온다 이런 진동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플루크 810 같은 진동 분석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FFT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 자체에서 어떤 그런 FFT 분석을 통해서 이런 도표로 인해서 베어링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얼라이언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바로 쉽게 네,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810이라는 진동 분석기 내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FFT 분석 표가 나왔을 때 어느 부분 뭐 베어링의 문제더라 아니면 축의 문제더라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딱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유저가 굳이 이거를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0 같은 경우는 진동 데이터를 이제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분석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장비 측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뭐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모터 드라이브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의 원리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삼상 AC로 들어오는 부분을 다이오드나 평화레로를 이용을 해서 DC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체적인 필터를 통해서 AC 리플 성분을 제거를 하고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DC 전압을 이용을 해서 전자 스위치의 온오프 시간과 게이트로 나오는 펄스폭 변조를 통해서 저희가 그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PWM 신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PWM 신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그 현재 삼성 모터 시스템의 핵심은 매일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인버터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주파수 드라이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인버터의 목적은 일정 진폭이나 주파수의 입력 전압을 읽어드려서 전압 및 주파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출력으로 변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인버터 출력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함으로써 모터에 대한 에너지를 보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회전하는 모터 축에 의해 생성된 기계적 동작을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버터를 사용을 하실 때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장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속적으로 광범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상용 삼상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뭐 벨트나 감속기처럼 별도의 변속 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이 또한 세밀한 제어는 불가능하고 단계적인 변속만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시동 전류의 감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인버터 제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스타트, 소프트 스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저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대의 인버터를 통해서 여러 대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인버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버터의 작동 단계를 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상 AC 전원은 정류기에서 DC 전원으로 변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AC to DC 컨버전을 통해서 DC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 변경된 DC 전압은 DC 버스로 일단 연결이 되게 되겠죠. DC 버스라고 하는 거는 밑에 이제 설명 보면 아시겠지만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모체가 되는 선을 뜻하고요. 여기에서 다른 곳에 직류 전원이 필요하면 이쪽 부분에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WM 신호, 그러니까 펄스 위스 모듈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PWM 신호 전압을 생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전자 스위치 온오프 시간을 제어해서 펄스폭 변조된 출력 파형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뭐 스위치 게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림으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DC로 정류된 부분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IGB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력의 고속 스위치 가능한 이제 반도체 소자가 되는데 이런 IGBT라든가 이제 스위치 개폐 그리고 다이오드의 작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미 있는 양과 음의 펄스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 펄스 신호로 저희가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력 전압은 사인파와 동일하지만 출력 시간, 그러니까 펄스 폭을 좀 다르게 해서 교류의 사인파와 비슷한 파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PWM 출력 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이제 모터에서 토크를 생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삼상 AC 입력에서 직류 DC 전압으로 변환한 후에 펄스폭 변조 전압으로 제어된 삼상 출력 파형을 생성해서 이제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의 큰 세 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측정법을 가지고 저희가 드라이브 인입부 부분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입력단 측정 및 진단 부분이 끝나게 되면 스코프미터를 활용한 출력부 측정 및 진단 부분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단 측정은 일단 저희 전력 품질 분석계 435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메인 입력단, 메인 서플라이 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분배 전반을 지나서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모터에 PWM 신호를 보내주고 어떤 부하의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단 측정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시스템의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의 인입부까지가 저희가 입력단 측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력단 측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 품질 분석계를 이용해서 하나는 이제 적절한 전력이 공급돼서 시스템 용량이 충분한지 이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드라이브 로드가 시스템 전체 전력 품질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가 고조파를 생성을 하진 않는지 그 다른 전기적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저희가 DB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전압 강화라든가 수열 같은 전압 상승 그리고 트랜지언트 같은 과도 현상을 행성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칭 전압 그리고 전류 주파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품질 분석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노미널 볼티지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공칭 전압, 전류 및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작동 조건에서 모터 드라이브 공급되는 정기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압과 전류 그리고 주파수를 측정하시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입력단에 전원 품질 분석기를 각 RST상 전압을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클램프 센서에는 부하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방향으로 화살표가 향해서 연결하신 다음에 전류도 똑같이 RST상을 연결하셔서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칭 전압을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 공칭 전압이 한 450V, 480V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480V가 공칭 전압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전기 설비를 측정하신다고 하셨을 때 지금 각 상으로 보시면 지금 476V 그리고 RS상은 450V 그리고 T와 R상 간에는 467V 정도의 전압값을 보이고 있는데요. 480V라는 공칭 전압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초과하는 값은 측정 기간 동안 공급 전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측정하시는 델타 결선이라든가 Y 결선을 봤을 때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성선을 낀 값이기 때문에 거의 220V가 공칭 전압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380V가 거의 주된 공칭 전압 값이 될 텐데 이 값과 지금 실제로 걸려 있는 각 상간 전압, 성간 전압을 확인하셔서 그 공칭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전압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주파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한민국 60Hz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파수 같은 경우도 공칭 주파수 대비해서 사용의 0.5%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압과 전류 그리고 주파수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 값을 바탕으로 해서 불균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불균형은 이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상의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가 서로 다르거나 이 위상각 자체가 120도로 위상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전압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압 노칭이라든가 과도한 전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전류 과부하 보호 장치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터 터미널에서 전압 불균형은 이제 모터 작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드라이브 입력 쪽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전압 또는 전류 불균형으로 인해서 모터 드라이브가 이제 정지되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 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언밸런스 측정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RST 상의 전압과 전류를 연결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나오는 전압과 전류의 불균형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전력 분석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삼상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측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터나 클램프 미터를 이용해서 하나씩 한 상별로 측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좀 효과적으로 측정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으로는 좀 기준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전압 불평형은 반드시 2% 이내로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는 이 화면이 이 드라이브 인풋 부분의 이제 입력단 쪽을 이제 사삼오를 이용해 측정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전압 불평형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성분이 9%, 제로 성분이 8%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전류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6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측정하시는 라인에서 이 정도의 불균형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걸려있는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이제 전압 불균형이 2%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1%의 전압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모터 전류의 불균형은 3에서 4% 정도로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전류 불균형은
6%보다 커서는 안 되지만 뭐 이제 부하 전류나 회로 용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6%보다는 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전류 불평형 때문에 모터 권선에 과도한 열이 발생한다거나 모터 및 베어링에 추가 마모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압 불균형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은 삼상 모터 드라이브와 동일한 분전반에 연결된 단상 부하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모터만 이제 기동을 하는 게 아니라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도 뭐 R상이나 S상을 따서 따로 단상 부하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만큼 과도한 전류를 소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압기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변압기 용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당겨 쓰는 전류치만큼 전압 강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에 대한 불평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추가로 연결된 단상 부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변압기의 등급을 좀 높이시거나 그 모터 드라이브 별도의 피드를 제공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전력 품질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삼상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금액적인 사유가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전력 품질 분석기를 보유하실 수 없는 고객분들은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라든가 클램프 미터를 이용해서 불균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각 상별로 R, S, ST, TR의 각 상 간의 전압 또는 전류값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값을 일단 기록해 두시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불평형률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좀 식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시겠지만 전체 불균형률은 구하는 공식은 전압이랑 전류랑 동일합니다. 그 최대 편차,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 값을 구한 전압과 전류에 추출해낸 최대 편차 나누기 저희가 구한 평균 값을 나눠주고 거의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상에 30A, S상에 35A, T상에 30A가 걸려있는 지금 전기 회로를 측정하실 때 전류에 대한 불균형은 몇 %인가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각 상에 30, 35, 30A 다 더해서 95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평균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3을 나눠주시면 31.7이라는 에버리지 커런트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모가 되는 에버리지 값은 지금 계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1.7이라는 값을 대비해서 RST 중에 가장 큰 편차를 나오게 되는 값을 구하게 되면 됩니다. 지금 R상과 T상 같은 경우에는 31.7이라는 값을 대비했을 때 1.7이라는 값이 차이가 나지만 S상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31.7을 빼면 3.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최대 편차 맥시멈 디비에이션 값이 되고요. 이 값을 다시 저희가 계산했던 에버리지 커런트 값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10.4%라는 전류 불균형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동 측정 방법으로도 값을 얻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전력 품질 분석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장비 자체가 이런 값을 다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수동으로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은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트랜지언트 과도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도 현상은 AC 입력 라인 또는 모터 재생 회로에서 2분의 1 사이클, 그러니까 반주기 미만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도 현상은 모터 및 모터 회로의 다른 부분을 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과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 낙뢰가 있을 거고요. 스위치의 온오프 때라든가 다른 로드, 다른 부하에서 거꾸로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분전반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하, 용접기라든가 이런 다른 작업을 하실 때 다른 부하라든가 역률 보정용 콘덴서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과도 현상의 경우 장비 또는 설비에 이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금 과도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보다는 보호단자의 잦은 트립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 현상을
캐치해내기 위해서라도 인입부 쪽에 전력 품질 분석기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측정하는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력 품질 분석기를 사용하시면 과도 전압, 트랜전트뿐만 아니라 딥스웰 같은 전압의 하강이라든가 상승 부분도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트랜전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435를 이용해 측정한 화면인데요. 여기 이제 전압 이렇게 튀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반 사이클 이내로 일어나는 임펄스, 그러니까 노이즈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하모닉, 고조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관리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귀가 아프실 정도로 많이 들은 단어실 텐데요. 일단 고조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 파형의 다중 주파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Hz의 두 번째 고조파는 이제 120Hz의 성분이 될 거고요. 이거 저희가 2차 고조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60Hz의 다섯 번째 고조파는 이제 주파수 대역으로 하게 되면 300Hz 성분이 됩니다. 이를 저희가 5차 고조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고조파의 주된 원인은 산업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 부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 컴퓨터라든가 여러 제어 장치라든가 인버터 드라이브나 에너지 절약 조명 같은 장치는 고조파 전압 및 전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전자 부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조파를 측정하시려면 THD가 뿐만 아니라 차수별로 고조파 측정이 가능한 전력 품질 분석기를 이용해서 결선을 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조파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파수의 백분율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220V 전압이 공칭인 분배 전반을 측정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 3차 고조파가 2%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3차 고조파 전압이 한 6.6% 정도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3차 고조파기 때문에 3나누기 100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 공칭 전압값이 220을 곱하면 원래 얼마만큼의 이제 전압값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퍼센트를 이용을 해서 하모닉 성분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THD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 어떤 용어인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THD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이제 왜곡의 합, 총 고조파 왜곡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하모닉을 측정을 하셨을 때 이 THD 값이 6% 이상의 값이 나온다고 하면 좀 관심 깊게 주의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 고조파 왜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고조파에서부터 50차 고조파까지 이제 모든 고조파 차수를 측정해서 나온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50차 이상에서도 고조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전력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굳이 그 부분까지는 측정을 하셔야 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전압 THD가 6%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수의 고조파가 THD 값에 가장 큰 왜곡을 일으키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5초 고조파가 높다, 7차가 높다, 3차가 높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값을 토대로 이제 어떤 고조파 필터를 설치해서 이런 안 좋은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근거를 도출하는 부분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서로 다른 고조파는 이제 이런 잠재적인 문제를 나타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한 짝수 번째 차수, 그러니까 두 번째나 네 번째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측정적인 회로에 연결된 이제 장치에서 반사되는 DC 전압이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종종 이제 부하의 그 일부를 구성하는 인버터, 그러니까 정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런 고조파 관리를 통해서 실제 설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인 그런 전력 품질을 가지고 설비나 장치들을 가동하실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조파까지 측정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역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역률은 그 피상전력 대비했을 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C 회로에 사용된 실제 전력과 모터에 공급된 피상전력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상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줄여주는 것이 역률 보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률 보정을 하기 위해서 보통 대부분 아마 역률 보정 콘덴서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상인지 지상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전압과 전류 위상차를 줄여서 역률을 높이셔야지만 뭐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과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률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측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역류값을 확인하신 다음에 벡터도, 그러니까 위상도가 지원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의 그 전압 전류의 위상각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터가 기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러시 커런트, 도립 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도립 전류 같은 경우는 그 매우 크고 단기간의 전류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정상 전류 수요의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립 전류 값이 너무 이제 뭐 열 몇 배 이런 값이 나오게 되면 이 모터 부하 자체 큰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터의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립 전류가 얼마인지를 측정하시는 부분도 이런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관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측정 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앞서 뭐 불균형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뭐 고조파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 항목들 그리고 그 기준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항목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뭐 매번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플루크 430 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은 좀 쉽게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메뉴를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딥셀 부분이라든가 고주파 부분이라든가 뭐 전력 관계, 역류를 확인하기 위한 전원 및 에너지 파트, 그리고 언밸런스 부분이라든가 뭐 도립 전류 부분, 그리고 뭐 과도 현상 측정할 수 있는 과도 전압 같은 메뉴를 측정을 하실 수 있게 메뉴별로 구성을 해뒀고요. 이거를 따로따로 이제 하나씩 하나 측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430 시리즈 2에는 로거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시고자 하는 이제 측정 기간, 듀레이션을 설정하시고 인터벌 시간을 설정을 하시면 이제 이 셋업 리딩스라는 값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측정 항목들만 따로 편집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압 전류, 뭐 역률, 유효 전력, 그리고 THD 뿐만 아니라 고조파 차수도 뭐 3차, 5차, 7차 같은 부분만 측정하고 싶다. 그리고 전압에 대한 불균형만 보고 싶다고 하신 경우에는 이 셋업 리딩스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항목만 셀렉트해서 애드를 해주시게 되면 선택하신 부분에 대한 모든 측정을 한 번의 측정으로 다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불러서 보셨을 때도 그 값에 대한 분석을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 측정을 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측정 항목들을 단 한 번의 측정으로 다 검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의 측정만으로도 이 모든 값들을 보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같은 부분이 어떻게 이제 검출이 되냐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측정하시는 항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전압, 전류, 주파수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저희 제품에 보시 이벤트라는 항목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항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어떤 전압 강화가 발생했던지, 뭐 전압 상승이 발생했던지, 뭐 순간 정전이나 뭐 트랜지언트 같은 과도 현상이 발생했을 때도 그때 시간 값이랑 레벨 값, 그리고 얼마만큼의 길이 동안 발생했는지를 자세하게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정을 하시더라도 이런 이벤트 부분은 별도로 다 캡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전력 품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드라이브 입력부를 그 전력 품질 분석기 플러키 430 시리즈 2를 이용해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스코프미터를 활용을 해서 드라이브 출력단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출력부는 여기 모터 드라이브 쪽에서 이제 이 인버터 출력단 쪽 부분이 될 거고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DC 버스 부분입니다.
DC 버스는 전압 버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AC 정류기에서 파생된 직류 DC 전압을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칭에 대한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DC 버스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항목을 측정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DC 버스에서 필수적으로 측정해야 될 항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C 버스 자체의 전압값이고요. 두 번째는 DC 버스 전압 내에 AC 리플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법은 간단합니다. DC 버스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스코프 미터의 양극 플러스 부분 그리고 접지선을 연결해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일단 그냥 일반적인 DC 버스의 전압값을 보실 때는 DC 커플링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뒤쪽에 있는 그림이 DC 버스의 전압을 측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309V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이 앞에 보이는 지금 사인파로 이렇게 보이실 텐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이 모터 드라이브 측정했을 때 나오는 AC 리플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C 버스 전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DC 버스 전압은 메인 입력의 피크 전압에 따라 좀 상대적으로 좀 값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MS 라인 전압의 루트 2배, 그러니까 1.414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380V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DC 버스의 값이 한 537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DC 버스 전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너무 낮은 DC 전압이 바로 이 모터 드라이브를 트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메인 입력, 그러니까 메인 서플라이에서 들어오는 메인 입력 전압이 너무 낮거나 입력 사인파 자체가 플랫 토핑으로 왜곡된 경우에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랫 토핑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인파처럼 이렇게 봉오리가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 곡선 부분이 이제 좀 깎아낸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부분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바로 플랫 토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AC 리플 전압을 측정을 하셨을 때 리플의 피크가 지금처럼 보이지 않고 다른 반복 레벨을 갖는 경우에는 이 인버터 정류기의 다이오드 중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났을 수도 있다는 지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버터 출력단 부분에서의 DC 전압은 원래 이런 AC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 리플의 값이 얼마인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40V 이상의 리플 전압은 연결된 모터 또는 부하에 대해서 오작동하는 캐패시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압 수준이 높거나 또 낮은 버스에 오류가 생기거나 부적절한 작동 또는 드라이브 고장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시면 일단 DC 버스의 전압 및 AC 리플 노이즈의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솔루션으로는 드라이브의 이제 입력부가 되겠죠. AC 입력 전압을 원래 공칭값대로 바로 잡아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드라이브 입력 카드 및 오류가 있는 캐패시터 뱅크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뭐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겠지만 드라이브의 그 등급이 모터 및 부하와 이제 그 용량 같은 부분이 호환이 되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앞서 이제 드라이브 입력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다양한 제조사로부터 이제 인버터 드라이버 모터가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조사에서 이제 드라이버 모터를 동시에 이제 생산을 한다면 미리 이제 설계 단계부터 이제 값을 매칭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면 되지만 이제 다른 제조사로부터 이제 각각 생산된 인버터와 모터를 이제 사용해야 한다면 이제 엔코더 출력을 통해서 그 모터의 속도 피드백 신호를 이제 인버터로 이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터 제조사는 유도 전동기의 이제 제어를 위해서 제어 신호 입력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모터는 또 출력을 주는 신호를 인버터로 보내서 인버터와 모터가 이제 상호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기능을 위해서 바로 이 입력 카드를 통해서 이런 펄스 신호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까 처음에 입력부 측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출력부 부분에서도 뭐 전압과 전류의 이제 언밸런스 부분을 측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압의 언밸런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삼상 전압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잠재적인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에 연결된 케이블이라든가 이제 모터의 종단이라든가 이제 권선 자체에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인입부에서 그 전력 분석기를 이용해서 전류의 전압과 전류에 대한 불평형 측정을 했는데 왜 모터 드라이브 출력부는 왜 스코프 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셔야 되냐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코프 미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루크 장비에도 뭐 최대 500MHz의 대역폭을 가진 장비가 있는데 일반적인 전력 품질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용 전원 50에서 60Hz에서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PWM 신호로 나오는 이런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가진 부분에 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측정값을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입부는 전력 품질 분석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모터 드라이브 후단, 그러니까 출력부의 인버터의 출력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코프 미터,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가진 스코프 미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셔야지만 전압과 전류의 불평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측정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50, 60Hz로 이어진 사인파냐 아니면 펄스폭 변조 파형이냐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코프 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전압 불균형을 측정을 할 텐데요. 연결법은 이제 만약 4채널이 지원되는 이제 스코프 미터를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RST 상에 이제 한 채널씩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R 상에 플러스 저희 양극 부분 연결해 주시고 접지를 다시 S 상에 연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계속 교차해서 연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 상 그리고 S 상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S 상, T 상 그리고 T 상과 R 상을 서로 교차해서 연결해 주시면 이제 올바른 전압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도출된 전압 값으로 인해서 전압의 언밸런스율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하는 방식은 앞에서 멀티미터를 이용해 측정하셨을 때 제가 수동 계산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앞서서는 이제 사인파 모양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드라이브 출력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PWM 신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펄스 파형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펄스 파형을 측정을 하셔서 어떤 파형 자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때 도출되는 전압값을 활용을 해서 전압 불균형을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입부와 동일하게 2% 이상의 불균형은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압 전류 레벨에 고조 출력 오류가 있으시거나 모터의 온도가 상승하신다거나 부적절한 작동이나 드라이브 고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상의 전압, 전류, 그리고 모터의 온도, 그리고 권선 저항 및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터의 부하를 차단하신 다음에 이제 부하의 변동에 따른 전압과 전류의 균형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류 언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도 측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스코프 미터를 이용해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크램프 센서를 각 상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요 그림 설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출력 단자 모두에 이제 전류 클램프, 그러니까 전류 센서가 연결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각 단자의 전류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 전동기의 전류 불균형, 그러니까 인버터 출력단 쪽입니다. 동일하게 6%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전압 불균형이 만약 허용 한계 내에 있는데도 좀 과도한 전류 불균형이 감지된다고 하시면 모터 권선의 단락, 다른 단상부하가 접지로 단락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리플렉션, 반사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현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연결된 회로의 임피던스 변화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호를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력 임피던스와 케이블의 임피던스 그리고 입력 임피던스의 좀 매칭이 중요한데요. 종단부, 그러니까 이 끝단부의 임피던스가 맞지 않으면 반사된 파형이 되돌아와서 드라이브 출력단 쪽에 파형의 왜곡을 좀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반사 값의 이제 피크 값 같은 경우에는 디스퍼스 전압 레벨만큼 높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높게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파이크 그러니까 부분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반사파를 측정하시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주파수 대역폭이라든가 인터벌 시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순간적인 PWM 신호의 과도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로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파 측정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부분이 R과 T상, 그러니까 A상과 C상 같은 경우는 크게 이상이 없으신데 B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압값이 튄 부분이 좀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사파로 인해서 스파이크, 전압의 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공칭 전압 대비했을 때 50%보다 큰 반사값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터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와 이제 전동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가 이제 긴 경우에 그 케이블의 누설 인더턴스랑 이제 그 커플링 캐패시턴스의 임피던스가 이제 같아지는 이제 공진로 회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전동기 단자에 이제 고주파 진동을 좀 유발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전동기 절연에 과전압과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케이블 길이에 따른 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PWM 펄스 상승 시간이 만약 0.1 마이크로세크라고 하신다면 단자 종단에서 이제 전압이 2배가 되는 케이블의 길이는 한 5.8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펄스 상승 시간이 한 5 마이크로세크 정도 되신다고 하시면 이런 반사파 때문에 전압이 2배가 되는 케이블의 길이는 약 한 300m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치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에 좀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신다거나 드라이브 출력 전압 및 전류의 오류가 발생하신다거나 드라이브랑 케이블, 베어링 및 모터의 수명이 좀 짧아지신다고 하실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크 투 피크 전압,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제 스파이크 노이즈가 이제 과도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건선 저항이라든가 절연 저항을 측정해 보실 필요도 있고, 진동계를 이용해서 이제 베어링의 진동을 이제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공진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RC 임피던스 매칭 필터를 드라이브 모터사에 설치를 해주신다거나 로우 패스 필터라든가 직렬 리에이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길이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좀 더 긴 경우에는 케이블의 연결 길이를 줄여주시는 것도 이런 과도 현상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시그마 전류와 PE 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좀 생소하신 내용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보통 여기 이제 시그마 전류라고 하면 저희가 RST 세상을 한 번에 물리셔서 나오는 삼상 전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E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드라이브 출력단 쪽에 보시면 저희가 UVW라고 얘기를 하고 RS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보호 접지 P 단자가 다 붙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P라고 하면 저희가 보호 접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드라이브 출력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그마 전류, 표유 전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드라이브 시스템 자체 용량성 부하랑 임피던스 성분들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뭔가 떠도는, 그러니까 표유하고 있는 그런 전류값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PWM 파형을 이렇게 발생시키게 될 때 그 값은 한 3A 정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몇 암페어다라는 거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라이브 출력단 쪽에 UVW나 RST 상의 그 회로를 한 번에 묶으셔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3에서 6A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이랑 저희가 P 보호 접지 쪽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을 하셔가지고 이 시그마 전류, RST 상을 한 번에 물렸던 전류와 P 전류로 돌아서 흘러나가는 값이 같은지를 확인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 이 포유 전류가 저희가 이제 P라고 하는 보호 접지로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이 값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모터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출력단 쪽에 RST상을 한번 그림처럼 한번 측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 접지 P 쪽을 한번 측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측정한 그러니까 표유 전류 값이랑 그 P 전류로 흐르는 전류 값이 같은지를 한번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값이 같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어디론가는 값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터 쪽으로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모터의 축과 베어링으로 이 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모터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베어링 전류나 베어링 레이스가 소손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베어링 레이스가 소손이 되게 되면 이 값은 바로 진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설명드린 시그마 전류와 P 전류를 한번 스코프미터를 이용해 측정을 해주시는 것도 이런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 품질 분석기와 스코프미터를 활용을 해서 모터 드라이브의 인입부와 출력부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어떤 측정 값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코프미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실제로 제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스코프미터를 활용을 해서 PWM 출력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게 이제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저희 데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데모 튜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인입부 그리고 인버터, 모터 그리고 출력부까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전원을 이제 넣어서 가동을 하게 되면 이 스코프미터에서는 지금 0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어떤 식의 파형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데모 튜브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PWM 출력 파형 전압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파형이라든가 그때 들어오는 PWM 파형 자체의 값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시간축을 늘리거나 줄이시는 방법을 통해서 파형을 더 넓게 보신다거나 더 좁게 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파형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시간축을 제가 한번 디비전당 한 100 마이크로세크 정도까지 지금 값을 좀 낮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들어오는 노칭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PPT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것보다는 아마 노이즈 성분이 엄청 많이 껴있는 게 보이실 텐데 지금 저희 데모 튜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산업 현장 자체에서 이런 정도의 파형이 나온다고 하시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부분에서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스코프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순간적인 지나간 부분도 돌려서 볼 수 있는 리플레이 기능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넘겨서 파형이 지나간 100장까지의 화면을 쭉 돌려서 자동으로 보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노칭이 된 부분을 일단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R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지금 틴 전압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에도 커서 버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원래 들어오는 펄스 파형보다 얼마만큼의 값이 더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상한선, 하한선, 하이로우 값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간격 자체의 값이 지금 472V라는 부분이 뜨시게 되고요. 지금 이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자체가 공칭값이 거의 한 220V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이즈로 들어온 과도현상 부분이 400V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DC 버스 전압을 측정하는 부분에서 이 DC 성분 안에 AC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AC 리플 측정을 하는 방법을 지금 190 스코프미터를 통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DC 버스의 전압값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채널에서 커플링 자체를 그 AC 플러스 DC로 측정하는 DC 커플링이 아니라 AC 커플링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요.
측정되는 리딩 값을 DC 값이 아니라 일단 AC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지금 값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파형, 지금 화면에 나오는 파형 자체를 정확하게 이 제품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파형을 의미 있는 파형으로 이제 측정값이 안정되는 값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시간축을 좀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시간축을 일단 한번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100 마이크로세크 이제 한 10 마이크로세크 정도로 이제 시간을 줄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어주 측정값이 안정이 되셨을 텐데 지금 모든 그 노이즈 부분을 다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좀 굵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모든 노이즈를 컨택트를 하는 글리치 기능을 네, 5%에서 네, 변경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네, AC 성분의 어떤 리플 값이 한 1.38V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코프 및 한 대를 이용해서 뭐 DC 버스의 전압값뿐만 아니라 그 DC 버스에 얼마만큼의 AC 성분, AC 리플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인버터 출력단 쪽에 PWM 파형에 뭐 어떤 과도화 현상이 있는지, 전압 노칭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또 전류도 또한 측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출력부에 전류도 측정하셔가지고 그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이 지금 측정하는 출력부 쪽에 고주파 수치가 얼마인지도 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측정한 자료를 이제 PC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한번 구동을 할 거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형이 이제 표시가 되고 그때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PC를 이용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정한 파일을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불러오고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저희 190 시리즈 전용 소프트웨어 플루크 뷰 스코프 미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측정한 파일을 한번 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측정 파일은 PC에 좀 지금 저장을 다 해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 파일을 여시게 되면 제가 측정했던 PWM 파형 자체가 파형으로 구현이 되게 되고요. 커서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옆에 데이터 블럭 쪽에 그때의 펄스 하강 상승 시간이라든가 그때의 절대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뭐 7ms라든가 그때의 폭이라든가 298V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파형을 확대 축소하셔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부에서도 얼마만큼의 고초파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이제 1차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주파수 차수별로 이런 식으로 값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옆에 데이터 블록을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이 지금 측정된 그 인버터 출력부 쪽에 THD 값이라는 지금 22%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THD 값이라든가 각 차수의 값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번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지금 Y2 축에 보시면 지금 0.9%, 1.4%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해서 FFT 분석을 이용을 해서 각 차수별의 고주파 수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업체를 좀 방문을 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좀 측정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버터 출력부 쪽에 전압을 측정한 파형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PWM 파형이 이제 노이즈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RST 상에 이제 부분에 표시가 돼 있고 이런 노이즈 부분까지 다 측정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싱글 커브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싱글 커브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스펙트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차수별의 고주파 수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은 인풋 A를 제가 이제 R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R상에 대한 이제 고주파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건 이제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 있는 그 인버터 출력단 쪽을 측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THD 값이 한 40% 정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차수별 값을 봤을 때도 뭐 3차 그리고 뭐 5차, 7차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류 측정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류 센서를 연결하셔가지고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동일한 업체의 인버터 출력단의 전류값을 측정한 데이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노이즈 부분을 제거한 싱글 커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동일하게 어떤 스펙트럼 분석을 이용을 해서 차수별 고주파 수치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 그 스코프미터에서 미리 찍어둔 스크린샷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스크린샷도 불러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나중에 어떤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첨부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스크린샷 부분도 바로 첨부해서 넣으실 수 있으시고, 아까 그 제품 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스펙트럼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제품 자체에서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그 데모 튜브를 시연을 할 때 이 부분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각 주파수 대역별로 얼마만큼의 고주파 성분이 껴 있는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커서를 꺼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차수가 포함된 주파수 성분이 얼마만큼인지 지금 보시면 2.82kHz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력 분석기를 사용을 해서 인입부 쪽에 어떤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출력부 쪽에도 이런 스코프미터를 활용해서 전압이나 전류 그리고 뭐 이런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두 장비를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뭐 아직까지는 이런 주파수 대역폭 문제 때문에 일단은 뭐 인입부와 출력부를 나눠서 이런 포터블 타입의 형식의 제품을 가지고 측정하시는 게 좀 가장 쉽고 편안한 측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인입부 쪽과 출력부 쪽에 유지 보수 관리를 하신다면 사전에 이제 어떤 사고를 이제 발생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유지 보수 관리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코프미터를 활용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뭐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걸어보면서 측정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그 데모 튜브를 이용해서 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실제 이 제품에 시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저희 한국플루크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 백준호 과장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 때는 더 좋은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